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남들 다 하는 공포 체험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영덕에 있는 그 흉가는 이미 인터넷에서 유명한 곳이었죠. 귀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호기롭게 웃으며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길가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마치 기괴한 손을 뻗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차 안의 내비게이션이 지직거리며 멈춰버렸습니다.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눈앞에는 낡고 거대한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차가운 한기가 뿜어져 나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손전등을 꺼내 들고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숲 사이로 흉측한 몰골의 폐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 주변에는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당 한가운데에 소금 가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비웃으며 그 소금을 발로 지식이고 지나갔습니다. 현관문은 이미 반쯤 부서져서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벽면에는 누군가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두었더군요. 정적 속에서 2층 어딘가에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민수는 바람 때문이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빈 집안에서 이상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우리는 소리가 난 2층을 향해 한 계단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이 밟힐 때마다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2층 복도 끝에는 굳게 닫힌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 뒤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수는 망설임 없이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에는 낡은 자개장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홀린 듯 자개장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나는 뒤에서 그를 불러 세웠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자개장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훅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몸을 가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린 그의 눈은 이미 흰자위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민수는 사람이 낼 수 없는 기괴한 기침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자개장 안에서 수십 개의 손이 튀어나와 민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그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입을 벌려 나를 향해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 한쪽에 있던 거대한 거울 액자가 요란하게 깨져버렸습니다. 날카로운 파편 소리가 고요한 폐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발밑으로 흩어진 거울 조각들이 손전등 불빛을 받아 기괴하게 반사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깨진 액자 틀 속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 모습이 비쳐야 했지만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 하나하나에 비친 제 얼굴이 제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조각 속에 있는 저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을 쳤지만 발이 바닥에 썩은 나무 판자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거울 속의 그 존재가 깨진 틀 밖으로 긴 손가락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친구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비웃는 듯한 차가운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손전등을 쥔 손이 너무 떨려 불빛이 미친 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벽면을 훑던 불빛이 천장에 매달린 기괴한 형체를 잠시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팔다리가 기괴하게 꺾인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뒤로 돌아 현관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저는 닫힌 문고리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며 열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축축하고 차가운 것이 제 목덜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울 속에 나가 어느새 제 바로 뒤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고 낡은 목재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마당으로 굴러떨어진 저는 무릎이 까진 줄도 모르고 대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저 멀리서 친구가 멍한 표정으로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친구의 팔을 붙잡고 어서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를 돌아본 친구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하얗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친구는 기괴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친구를 끌어당겨 흉가 박차로 향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친구를 뒷좌석에 밀어 넣은 뒤 운전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아 엔진 소리만 공허하게 방공기를 갈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수많은 검은 그림자들이 차를 에워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흉가의 2층 창문에서 거울 속에 제가 우리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간신히 시동이 걸렸고 저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질주하며 그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 백미러를 보았지만 길 위에는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뒷좌석에 누운 친구는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차가워졌습니다. 무심코 조수석 바닥을 내려다본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흉가에 두고 온 줄 알았던 깨진 거울 조각 하나가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작은 유리 조각 속에서 또 다른 제가 저를 보며 섬뜩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 뒷좌석에서 친구가 벌떡 일어나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목을 조르던 철수의 손을 간신히 뿌리치고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철수는 마치 제정신이 아닌 듯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뒷좌석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우리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지옥 같은 영덕 흉가로부터 멀리 도망치듯 차를 몰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흉가에서 보았던 입이 찢어진 존재의 잔상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낡은 무당집이 자꾸만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무엇에 홀린 듯 발길을 옮겨 그 무당집의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마당에 있던 커다란 진돗개가 미친 듯이 짖으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곧이어 집 안에서 풍채가 거대한 중년 여성이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짐승의 눈빛으로 꿰뚫어보듯 한참을 노려보았습니다. 무속인은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보고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방 안은 온통 기괴한 불상과 오색 깃발들로 가득 차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무속인이 그런 데를 왜 가서 이 사단을 만드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제 등 뒤를 가리키며 내 뒤에 지금 싹 다 쪼그려 앉아서 구경하고 있다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얼핏 봐도 1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영가들이 저를 따라 이 방까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며 무속인에게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속인은 제 눈을 뚫어지게 보며 저에게 남을 해칠 수 있는 살기가 서려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영적으로 매우 취약한 체질이라 나쁜 기운에 쉽게 물드는 체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똑같이 생긴 존재를 보게 되면 절대로 상종하지 말라는 엄중한 주의를 주었습니다. 무속인은 갑자기 일어서더니 날카로운 칼과 방울을 들고 기괴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울리는 방울 소리와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제 뒤에 붙은 영가들을 떼어내기 위해 허공에 대고 연신칼을 휘둘렀습니다. 순간 제 어깨가 무언가에 베인 듯한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참을 날뛰던 무속인이 갑자기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큰 놈들은 나갔으니 걱정 말라는 그녀의 말에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철수의 안부를 묻는 제 질문에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에게는 이미 거울 속의 존재가 깊이 뿌리박혀 있어 돌이키기 힘들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흉가에서 본 철수의 입이 찢어진 미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속인은 제 손에 낡은 부적 2개를 쥐어주며 절대로 몸에서 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복채로 주머니에 있던 전 재산 5,000원을 단상 위에 올리고 도망치듯 방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아까 그렇게 지저대던 진돗개가 거짓말처럼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철수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철수의 자취방을 찾아갔지만 방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철수의 부모님조차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결에 창문 밖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나직하게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방 안가득히 흉가에서 맡았던 그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무심코 거울을 보려던 순간 무속인의 상종하지 말라던 경고가 떠올라 급히 눈을 돌렸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도어락을 억지로 누르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자 그곳에는 철수가 입이 찢어진 채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검은 연기가 스며나오기 시작했고 복도에서는 수십 명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영덕 흉가에서 겨우 도망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우리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속인의 경고를 잊기 위해 우리는 기분 전환 겸 아주 먼 강원도의 깊은 산으로 캠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지도는커녕 내비게이션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험준한 산길을 따라 우리는 한참을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기묘할 정도로 조용한 공터였습니다. 텐트를 치는 동안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함이 왠지 모를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해가 지자마자 산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고 짙은 안개가 발밑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닥불을 피웠지만 불꽃은 마치 누군가 위에서 누르는 것처럼 자꾸만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때 텐트 뒤편의 숲속에서 나뭇가지가 똑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일제히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지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인 민수가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다며 멍한 표정으로 숲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급히 민수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의 몸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지르자 민수는 깜짝 놀라며 방금 할머니 한 분이 맛있는 걸 주겠다며 손짓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산속에 노인이 혼자 있을 리가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곧바로 텐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텐트 천 너머로 무언가 쓱쓱 문지르는 기분 나쁜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텐트 입구의 지퍼를 밖에서 천천히 내리려고 시도하는 금속성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지퍼를 안쪽에서 움켜쥐고 절대 열리지 않도록 버텼습니다. 갑자기 텐트 밖에서 민수의 엄마 목소리가 들려오며 문 좀 열어달라는 애원 섞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홀린 듯한 표정이 된 민수가 엄마가 왔다며 내 손을 뿌리치고 지퍼를 확 내려버렸습니다. 텐트 문이 열리는 순간 그곳에는 엄마가 아니라 목이 비정상적으로 긴 괴생명체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텐트 안으로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텐트 뒷면을 찍고 숲을 향해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우리는 숲 한가운데 버려진 듯한 낡은 산장을 발견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우리는 쇠락한 산장의 문을 부수듯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산장 안에서는 오래된 피 냄새와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하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적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거울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무언가 산장벽을 거칠게 두드리며 우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듯한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구석에서 무릎을 껴안은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장의 천장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자 천장 틈새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의 노여움을 샀다며 민수는 갑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민수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의 힘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습니다. 산장 전체가 진동하며 땅 밑에서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의 입에서 검은 액체가 뿜어져 나오며 그는 기괴한 각도로 몸을 꺾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산장을 에워싸고 무표정하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갈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이 산장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내 발목을 잡는 차가운 손길에 소스라치게 놀라 아래를 보았습니다. 바닥 틈새에서 수십 개의 손들이 튀어나와 우리를 지하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때 산장 문이 서서히 열리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무표정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민수를 가리키자 민수의 비명소리가 산장 가득 울려 퍼지다 갑자기 끊겼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향해 입을 벌렸고 그녀의 입안에는 또 다른 사람의 눈동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여자의 입안에 박힌 수많은 눈동자들이 일제히 나를 노려보며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환각에서 깨어난 듯 친구의 얼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친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으며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듯 눈이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꾸 창문을 열라고 속삭인다며 귀를 틀어막고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친구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수소문 끝에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무당은 첫인상부터 무언가 탐욕스럽고 가벼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상태를 보더니 이건 산귀신이 붙은 것이라며 당장 큰 굿을 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친구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에 나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넣었습니다. 굿판이 벌어지던 날 산속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바람조차 불지 않았습니다.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갑자기 구슬하던 무당의 눈이 뒤집히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친구를 향해 달려들어 그의 목을 움켜쥐고 창문을 열지 않았냐고 다그쳤습니다. 친구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쳤지만 그의 그림자는 마치 여러 갈래로 찢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당은 굿판을 정리하며 이제 악기가 물러갔으니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집으로 돌아온 뒤 상황은 더욱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집안 곳곳에 붙여둔 부적들이 불과 하루 만에 검게 타버린 것처럼 변색되었습니다. 친구는 밤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그의 입은 비정상적으로 넓게 벌어졌으며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나는 무당에게 전화했지만 그녀는 이미 번호를 바꾸고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신기가 이미 떨어진 선무당이었고 굿판으로 오히려 악기들을 불러 모은 꼴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는 내게 전화해 산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그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쾌쾌한 흙냄새와 함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창문만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우리가 처음 캠핑을 갔던 그 산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어둠 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숲 깊은 곳에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그 소리를 따라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굿판의 터에서 나는 나무에 목을 맨 친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무당이 구슬을 할 때 썼던 찢어진 깃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시신 주위에 수많은 짐승의 발자국들이 원을 그리며 찍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산 위쪽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나는 친구의 영정사진 뒤에서 누군가 나를 비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당은 그 후 다른 사건으로 인해 미쳐버렸다는 소문만 들려왔을 뿐입니다. 나는 아직도 산 근처에만 가면 발목이 묵직해지는 기분 나쁜 감각을 느낍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친구는 내게 찾아와 왜 너만 살아남았냐며 원망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내 뒤에 여전히 산귀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매일 밤 침대 밑에서 들려오는 긁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들른 시골 마을에서 그 민박집 할아버지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기괴하게 웃으며 내 등 뒤를 가리켰고 거기에는 죽은 친구의 손이 내 어깨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죽은 친구의 손이 어깨를 짓누르던 그 소름 끼치는 감각은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난 뒤 저는 현실로부터 도망치듯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굽이치는 산길을 한참 달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산세가 험하고 인적이 드문 어느 조용한 민박집이었습니다. 민박집 뒤편으로 울창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숲을 사이로 기이하게 빛나는 하얀색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낡고 퇴락한 일반적인 폐가와는 달리 벽면 전체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하얗게 칠해진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창문은 검은색 비닐로 꼼꼼하게 막혀 있었고 입구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던 친구 민석이는 홀린 듯 카메라를 꺼내 그 집의 정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에 민석이의 팔을 잡아 끌며 어서 내려가자고 재촉했습니다. 민석이는 셔터를 누르는 순간 뷰파인더 너머로 누군가의 눈동자를 본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 거실에서 사진을 확인하던 우리는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얀 집에 깨진 창문 틈 사이로 창백한 여자의 얼굴이 수십 개나 겹쳐진 채 렌즈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짐을 챙겨 곧바로 그곳을 떠나려 했지만 민석이의 차 키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밖으로 나가 차 주위를 살피던 민석이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타이어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제 키로 들어 올려져 있던 차가 원인 모를 이유로 내려앉으며 민석이의 다리를 짓눌러 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석이는 고통에 울부짖었고 우리는 공포에 질린 채 119에 전화를 걸려 했으나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마치 여자들의 웃음소리처럼 변의 숲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민석이를 끌어내어 방 안으로 옮겼을 때 그의 바지 밑단에서 하얀색 머리카락 한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았던 하얀 폐가의 벽 색깔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백색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석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사는 뼈가 으스러진 부위가 마치 입으로 씹힌 듯한 자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함께 여행을 갔던 또 다른 친구 지훈이가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훈이는 떨어지기 직전 누군가 뒤에서 하얀 손으로 자신을 밀었다고 증언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주가 우리를 따라온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한 저는 다시 그 민박집을 찾아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민박집 주인은 그 뒷산에 하얀색 폐가 같은 건 존재한 적이 없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사진까지 찍었다고 항변했지만 민석이의 카메라 속 메모리 카드는 이미 타버려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그 숲길을 헤치며 하얀 집이 있던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마주한 것은 하얀 집이 아니라 수십 개의 낡은 비석이 세워진 공동묘지였습니다. 비석들 사이에는 우리가 보았던 하얀 페인트가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고 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가장 큰 비석 위에는 민석이가 잃어버렸던 차 키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주변을 하얀 머리카락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유인해 저주를 내린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그 길로 산을 내려와 영험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가 제가 겪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속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이미 당신들 몸속에 그 집의 문이 열려버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하얀 집은 이 세상의 건물이 아니라 원한 맺힌 영혼들이 스스로를 가두기 위해 만든 환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행위는 그들의 공간에 영원히 박제되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과 다름없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사고를 멈추려면 그날 찍은 사진의 잔상을 영혼에서 지워내야 한다며 급히 부적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속인이 주문을 외우는 동안 제 귓가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법당 안의 모든 촛불이 일시에 꺼졌고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제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무속인의 손을 꽉 잡았지만 그 손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시 불이 켜졌을 때 무속인은 입에서 하얀 머리카락을 끝없이 토해내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저에게 여기서 당장 도망치라고, 그것들이 이제 당신의 집으로 갔다고 속삭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집으로 달려가 현관문을 연 순간 제 거실 벽면이 산에서 보았던 그 하얀 폐가의 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실 벽면이 하얀 폐가로 변해버린 그날 밤 이후 저는 도저히 혼자 버틸 수 없어 친한 친구 커플들과 함께 곤지암으로 향했습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입구부터가 거대한 철조망과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어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겨우 찾아낸 작은 개구멍을 통해 병원 내부로 기어들어갔고 발을 들이는 순간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간 B커플의 여자친구 지영이는 1층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무섭다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위험하다는 원장실까지 조사했지만 별다른 일이 없어 안심하던 찰나 지영이의 휴대폰 플래시가 기괴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는 비명을 지르며 병원 밖으로 뛰쳐나갔고 우리도 서둘러 그녀를 쫓아 차가 주차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차에 탄 지영이는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짧은 단발머리 끝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바지를 흠뻑 적실 정도로 그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뒷좌석 한가운데에서 몸을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열려있던 창문 밖으로 자신의 상체를 억지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양 옆에 앉은 친구들이 그녀의 허리와 발목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당겼지만 그녀는 초인적인 힘으로 창밖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 순간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창밖으로 나갔던 그녀의 머리가 도로변 전신주의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뜨거운 피가 차 안으로 튀어올랐고 그녀의 얼굴 왼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뭉개졌습니다. 차를 급히 세우고 확인했을 때 그녀의 왼쪽 얼굴은 전신주의 거친 표면에 완전히 깎여나간 상태였습니다. 지영이는 그 끔찍한 부상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숨이 붙어 있었고 우리는 울부짖으며 근처 병원을 찾아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눈앞에 보이던 병원의 초록색 십자가는 아무리 달려도 가까워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지영이는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너는 절대로 그런 곳에 가지 마라는 유언을 남긴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영이의 장례식 이후 그녀의 남자친구는 매일 밤 곤지암 병원에서 그녀가 자신을 부르는 악몽에 시달리며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지영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멈추지 않는 환청을 이기지 못한 그는 그녀를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죽음 이후 저는 그들이 방문했던 곤지암 병원의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돌려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영이가 창밖으로 몸을 던지려 할 때 그녀의 등 뒤에는 정체불명의 검은 손들이 그녀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검은 손들은 사고 직후 모두의 시선이 지영이에게 쏠린 틈을 타차 안에 다른 구석으로 기어들어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검은 존재들이 아직 우리 중 누군가의 곁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지영이와 함께 차에 탔던 A의 몸에서도 지영이가 보였던 기괴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A는 갑자기 거칠어진 말투로 제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 창밖에서 죽은 지영이가 손을 흔들고 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그의 집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베란다 난간에 위태롭게 서서 허공을 향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180도 돌려 저를 보며 지영이의 목소리로 너도 같이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끌어내리려 달려들었지만 그의 몸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의 모든 전등이 동시에 터져버렸고 암흑 속에서 수많은 원혼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A는 사라지고 없었으며 베란다 바닥에는 그가 신고 있던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A의 행방은 묘연해졌고 경찰조차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더 기괴한 것은 그 아파트의 CCTV 어디에도 그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곤지암에서 가져온 그들의 사진 속에 제 모습도 찍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사진 속의 제 그림자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바닥이 아닌 벽면을 타고 천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방 천장에서 밤마다 누군가가 기어다니는 서늘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천장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곳에는 사라진 A가 거꾸로 매달린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벌려 무언가 경고하려 했지만 그의 목구멍에서는 곤지암에서 들었던 수천 명의 비명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정신없이 거리를 헤매다 한 무속인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무속인은 대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제 이름을 부르며 왜 이제야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건넨 거울 속에서 제 얼굴이 아닌 3년 전 사라진 제 연인의 충격적인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제가 알던 연인의 얼굴이 아닌 완전히 낯선 남자의 형상이었습니다. 손에 든 거울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인의 방 한 구석에 굳게 닫혀있던 낡은 서랍장을 억지로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서로 다른 신분증과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한 장의 일기장은 피처럼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치자 그곳엔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바로 제 이름과 오늘 날짜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발소리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연인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벽면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연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상냥한 목소리로 왜 내 일기를 보고 있느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을 치다 구석으로 몰렸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고 울부짖으며 바닥에 있던 거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연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가발과 화장을 벗어던지고 본래의 기괴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성별을 속이고 신분을 위조하며 저를 사냥감으로 지켜봐 왔던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제식이었다며 흉측하게 웃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치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무거운 발소리는 점점 더 빨라지며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현관문은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고 창문들조차 모두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한복판에 설치된 기괴한 제단 위에 놓인 연소된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 속 인물들은 영덕 흉가와 곤지암에서 사라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공포의 원흉이 바로 제 앞에 있는 이 남자임을 깨닫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덮쳐왔고 우리는 거실 바닥을 뒹굴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팔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저는 결코 남자의 목을 조르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모든 거울이 동시에 깨지며 수많은 원혼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벽장 속에서 튀어나온 검은 손들이 남자의 몸을 붙잡고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살려달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원혼들은 자비 없이 그를 집어삼켰고 그는 비명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자가 사라진 자리엔 오직 타버린 신분증 몇 장만이 제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거짓말처럼 서서히 열리며 새벽 공기가 안으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나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3년의 사랑은 모두 환상이었고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기괴했던 집은 이미 폐허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집 안 어디에서도 그 남자의 시신이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수사관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모든 흉가와 관련된 물건들을 불태우고 정화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청도 들리지 않고 어둠 속에서 저를 노리는 시선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생된 제 친구들과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매주 저를 찾습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길었던 2시간 동안의 괴담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으며 모든 원혼이 안식을 찾기를 기원합니다.